이제 9장에 보면 도장공사 자, 우리가 페인트를 도료라고 표현하고요. 페인트를 도료라고 표현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공사를 도장공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페인트 곧 칠, 다른 말로 하면 칠공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칠하는 거, 그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꼭 이쁘게만 다가 아닙니다. 내구성도 증가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장공사요. 일단 처음에 보면 칠의 목적 얘기가 나와요. 건물을 보호한다. 뭐 의장적 효과도 있고 성능에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일본의 건물 보호는 물체를 부식, 노후로부터 보호하고 의장적 효과요 방수, 방습, 유지로 문해와 강태는 표현을 아름답게 하고 내약성, 내수성, 절연성, 방수성, 방수성, 차폐 등 효과를 낸다. 이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칠의 성분과 특성에서 여기 먼저 보실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공사는 페인트 공사 시 주의사항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각 페인트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물어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다뤄져야 뭐 안 나온 적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다. 이제 처음에 보면 유성 페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걸 책을 보기 전에 이렇게 먼저 유성 페인트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나무 있죠. 목재문이나 철제문에다 바르는 페인트가 대부분 유성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목재나 금속에 바르는 페인트야. 근데 이거는 모든 물질이 좀 이따 설비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에 약해요. 그럼 알칼리성에 약하면 알칼리성 있는 곳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모르타르가 알칼리성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알칼리성이고 회반죽도 알칼리성이야. 이런 것들에다가는 절대 유성 페인트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또 하나는 아직 책은 좀 이따 같이 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야. 또 이거의 특징은 기후에 강해요. 기후에 강하다는 얘기 뭐야? 비, 눈, 바람이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거는 건조가 좀 느려요. 빨리 안 마른다 이런 얘기지. 가끔 예를 들어 검은색 양복 입었는데 페인트 다 마른 줄 알았는데 부닥쳐갖고 페인트 묻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 건조가 느리다는 거. 근데 건조가 느리면 빨리 하면 되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조제라는 게 있어요. 건조제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또 도막에 균열도 생겨요. 이제 교재로 들어가자. 이제 유성 페인트요. 특징이 보면 내후성, 기후에 강하다는 거죠. 내수성, 물에 강하다는 거야. 우수하고 피막이 경도가 커. 단단해서 옥내 옥외형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니은 주변에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 등 알칼리성에 약해 사용 금지한다. 이런 곳에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광택이나 목재, 철제 등에 쓰인다. 광택 인하가 아니라 어떻게 광택이 있어 목재나 철제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택 인하가 아니라 광택이 있어 목재나 철제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결론은 목재, 나무나 철제에 쓴다는 거예요. 이제 성분에 보면 이제 기억에 안료가 있는데 안료는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불투명하게 색깔을 나타내는 본 말이다. 뭐라고 개념만 알면 돼요. 유류 기름을 유류라고 하는 거죠. 건성유, 보일드유, 스테인유 등의 기름은 있는데 뭐 애울 필요 없어요. 이제 건조제야. 요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지문에 보면 기름의 산화작용과 도장면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휘발성 재료로 건조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도마에 균열이 발생한다. 여기다 밑줄을 그세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유성 페인트는 건조가 느리다.
건조제를 넣으면 되는데 건조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지문에 보면 희석제라는 게 나옵니다. 희석제. 여기 좀 먼저 한번 보실래요? 유성 페인트는 이게 붓질을 하면 끈적끈적해서 붓질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너라는 거 들어봤나? 신너. 신너를 넣으면 부드러워져요. 붓질이 잘 돼요. 그러니까 희석해준다. 그래 희석제가 그 신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희석제는 솔질 등의 작업이 쉽도록 점도로 조절하는 재료다. 희석해주는 재료라는 거. 개념만 아시면 되고 굳이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건조제면 좀 기억해두면 돼요. 이제 그 아래 수성 페인트야. 이제 여기 먼저 보시면 보통 수성 페인트는 그 숫자가 물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카세인 수성 페인트야. 쓴다면 이 앞에 카세인 보통 빼고 수성 페인트라고 부르는데 페인트에다가 물을 섞어 가지고요. 이게 물 숫자입니다. 물을 섞어 가지고 발라주는 거야. 아주 작업이 편리해. 간단하고. 근데 문제는 물에 희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약한 거야. 밖에 발라놓으면 비 오면 다 껍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실내에만 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의 대표적인 특징이 알카리성이 강해요. 조금 전에 알카리성이 뭐 있어요? 모르타르, 콘크리트, 회반주 이런 게 알카리성이 있잖아요. 이런 데 바른다는 거지. 저기 벽체 내부에 보통 많이 발린다는 게 수성 페인트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카세인 수성 페인트는 실내 내부용으로만 사용되잖아요. 왜? 물에 약하니까. 그죠? 대신에 알카리성에 강하다 이거지. 알카리성에 강하니까 예를 들어 모르타르, 콘크리트, 회반죽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부에만 쓴다는 거잖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에멀전 또는 에멀션이라고 합니다. 에멀전 또는 에멀션 수성 페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 수성 페인트에다 기름을 집어넣은 거야. 오일. 물에 강한 게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성 페인트인데 외부에도 바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멀전 또는 에멀션 수성 페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이 카세인 수성 페인트하고 에멀전 수성 페인트 차이점은 에멀전 수성 페인트는 광택이 나요. 반짝반짝해. 저기 바르면 광택 나요? 안 나요? 칸막이 바르는 거 안 나잖아요. 저건 일반 카세인 수성 페인트다 이런 얘기인 거야. 만약 광택이 난다 그러면 에멀전 수성 페인트가 되는 거고. 이제 다시 교재로 가서 이제 수성 페인트를 보면요. 알카리에 강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회반죽 등의 면에 칠할 수 있다. 광택이 없어 눈부심이 없고 희석제는 물을 사용하고 종류는 수성 카세인 페인트인데 원래 카세인이 앞에 오죠. 보통. 카세인 수성 페인트. 내수성이 없어 외부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주로 내부용에. 수성 에멀전 페인트. 에멀전이라고도 하고 에멀션이라고도 발음하는 거야. 수성 페인트와 소량의 기름을 혼합한 형태의 페인트로 외부와 내부 모두 사용한다. 이해될 거고 이제 그 아래 도료의 종류와 특징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처음에 유성 페인트는 이미 했던 거죠. 한 건데 내후성, 내모합성 우수한 거 알칼리에 약하다. 이건 어디 쓴다 그랬어요? 목재나 금속에 쓰인다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에나멜 페인트요. 안료, 유성 바니쉬, 건조제, 유성 페인트와 유성 바니쉬 중간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 특징은 내후성, 내수, 물에 강하다는 거죠. 내열, 열에도 강하고 내약품성도 우수하고 한마디로 좋은 건 지가 다 갖고 있어요. 외부용은 경도가 크고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는 금속에 대부분 금속에 쓰는 게 반짝반짝 광택난다 그러면 에나멜 페인트라고 볼 정도로 아주 좋은 건 지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수용성 페인트에서 카세인 수성 페인트라는 거요. 이미 여기다 얘기했던 거죠. 거기 보면 내알칼리성,
비내수성이 내수성이 아니다 이거지. 안일피자니까 물에 약하다는. 그래서 실내에만 쓰인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에멀전 페인트라는 거 있죠. 오른쪽에 보면 수성 페인트 일종인데 발성이라는 게 물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거죠. 그죠? 요즘 옷 같은 거 선전할 때 보면 등산복 어떻게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떨어져 나가 털어버리면 그죠? 이런 게 발수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발수성, 그다음에 내부 도장이 널리신다. 뭐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니쉬, 좌측에 보면 바니쉬가 있는데 이게 니스라고 하는 거. 일본 애들이 바니쉬라는 게 발음이 안 돼서 걔네들 니스 이렇게 바르는 거야. 우리 이렇게 요 책상에 바른다는 거죠. 나뭇결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책상에 나뭇결이 다 보여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니쉬였는데 문제는 밖에다 내놓으면 비 맞잖아요. 껍질이 다 일어나는 거 봤을 거야. 오래된 책상들 보면. 그래 물에 약하다는 거지. 바니쉬가 니스다 이런 얘기죠. 거기 보면 유성 바니쉬. 오른쪽에 보면 건조가 더디다. 유성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것도 건조가 느려요. 유성 페인트보다 내구성이 적고 기후 약하고 목재 내부형이 주로 사용된다. 물에 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휘발성 바니쉬요. 레이크, 목재, 가구, 금속용에 쓰인다는 거고, 라카, 목재, 금속 등의 외부용, 내유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좌측에 보면 라카에 보게 되면 투명 라카가 있고 라카 에나멜이 있는데요. 그 투명 라카는 내성이 적고 보통 목재 내부면에 사용하고, 라카 에나멜은 연마성이 좋다. 차량 도료로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 도료. 이것도 맨 오른쪽에 특성에 보면 좋은 건지가 다 갖고 있어요. 내산, 산성이 강하다는 거야. 알칼리도 강해요. 건조도 빠르고 투광성도 우수하고 콘크리트 면에 도장도 강하고 좋은 건지가 다 갖고 있어요. 합성수지도. 이제 알루미늄 페인트는 열을 반사시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또는 사무실에 보면 창 밑에 방열기 있죠. 창 밑에 방열기 봤나요? 복기관이 있고 여기 증기주관이 이렇게 있고요. 영어로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이거 라디에이터를 방열기라고 하는 거죠. 열을 방출하는 기기. 여기서 엘보를 2개 이상 써서 연결한 수입을 있고, 여기 방열기 밸브, 방열기 트레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이 방열기 라디에이터가 창 밑에 둡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실내 공간에서 열 손실이 제일 큰 곳이 문이나 창이에요. 근데 문 앞에다 두면 출입하는데 불편해서 창 밑에 방열기를 두게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은백색이 어떤 색인지 알죠?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알루미늄 페인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을 뭐 한다 했어요? 반사시킨다. 이 속에 증기가 돌아다니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난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을 반사를 잘 해야만이 난방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쓰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 도장 공법에 보면 솔칠, 롤러칠, 문지름칠, 뿜칠이 있는데 그 중에 가로 2번에 롤러칠하고 가로 4번에 뿜칠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좀 한번 보세요. 롤러칠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고 써본 사람도 있을까요? 여기는 TV 선전에 보면 누구나 이래서 선전했었죠. 누구나 바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롤러라는 거지. 이걸 써갖고 벽 같은데 천장한테 발라준다. 이게 롤러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뿜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게 몇 번 나왔어요. 뿜칠이라는 게. 이제 여기다가 보면요, 이렇게
건이라고 하는데 총을 갖다 영어로 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건맨 그러잖아요. 총잡이들 가지고 서부의 건맨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페인트를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누르면 압력에 의해서 이게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페인트가 이렇게 뿌려지면서 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롤러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게 바르면 거의 다 바를 수 있는데 이거는 날아가잖아요. 한 25% 손실률이 잃어버리는 게 한 25%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건이라고 한다. 근데 뿜칠은 뿌리는데 여기 좀 볼래요? 이 도장 면이 여기다 칠판에다 그럼 거기서부터 30cm 떨어져서 뿌립니다. 뿌리는데 평행하게 뿌려야 일정한 거리 30cm가 유지될 수 있겠죠. 평행하다는 뜻이 보통 이게 몇 cm 떨어진다 그랬어요? 30cm. 이 도장면, 페인트 칠할 면으로부터 30cm 떨어져서 뿌린다고. 왜 그럽니까? 그럼 너무 가까이 되면 압력이 너무 세요. 너무 떨어지면 압력이 떨어져요. 그럼 칠 오름이 거칠어. 그래서 30cm, 도장면으로부터 30cm 떨어져서 뿌리는데 일정하게 30cm 떨어지려면 평행, 도장면하고 평행하게 가야 되죠. 기찻길 레이처럼 평행하게 가듯이. 그리고 서로 직각으로 뿌립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이렇게 뿌렸다 이거야. 한 번 뿌렸으면, 이만큼 뿌렸으면, 그 다음에 또 뿌리는데, 수직으로 뿌리는데 겹쳐서 뿌립니다. 근데 이게, 이 겹치는 길이가 얼마만큼 겹칠 거냐 이런 얘기죠. 보통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겹쳐서 뿌려요. 그 다음에 직각이라는 뜻은 이런 거죠. 한 번 수직했으면 한 번은 수평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겠죠. 여기도 뿌리고. 그러면 요 겹치는 게 2분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한 번 수직했으면 한 번 수평으로 한다는 거야. 직각으로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교재로 가서 뿜칠 얘기를 볼 겁니다. 뿜칠. 1번지부터 한번 보자고요. 압력은 0.2에서 0.4 뉴턴 포 제곱밀리미터 정도로 하고 압력이 너무 낮으면 도면의 칠 오름이 거칠어지고 너무 높으면 도료의 손실이 많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날아가는 게 손실률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중에 뿜 도장 거리는 뿜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하고 300mm면 센치로 바꾸려면 공 하나 빼면 되잖아요. 그죠? 30cm. 이 도장면으로부터 300mm 떨어진다는 거죠. 압력에 따라 가감하고 그 다음에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 도장 너비는 3분의 1 정도 겹쳐 뿌린다. 겹치는 게 요 겹쳐서 뿌려야만이 여기 안 칠한 것이 없어지겠죠. 3분에서 2분의 1 정도 뿌립니다. 여러분 지금 3분의 1만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거는 뿜어 칠하는 면에 대하여 균등한 도장면이 되도록 수직으로 뿜칠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각회의 뿜 도장 방향은 전해의 방향이 직각. 한 번 수직에서 한 번 수평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매해 뿜 도장은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라고 2의 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이제 그 옆에 지 보면 바탕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볼래요? 표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벽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다 페인트 칠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하는데 이 면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약간 나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평탄하게 해준 다음에 페인트 칠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탕 만들기라는 게 바로 평탄하게 만드는 걸 얘기한다. 우리 옛날에 축구 배구풀린 시절에 여행 가면 여름철에 피서 갈 때 텐트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돌들 다 빼내고 어떻게 다지고 나서 습기 올라오지 말라고 비누로도 한 장 까고 그리고 텐트 치고 잤던 기억들이 있을 거야. 어떤 바탕이라는 게 그거죠. 바탕을 당연히 거기 보면 바탕 처리 보면 가로 1번에 목재 바탕 처리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겠죠. 굳이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평탄하게 하는 거다. 그 아래
금속도 마찬가지야. 굳이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아래 보면 네모 박스가 있죠. 도장 재료 선택 시 주의사항이요. 한번 지문 보려고 합니다. 1번에 외장용으로 니스, 이게 바니쉬죠. 바니쉬를 니스라고 한다 그랬지. 수용성 페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니스를 바니쉬라고 좀 수정을 해놓으세요. 바니쉬.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돼서 니스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바니쉬라고 해야 되겠죠. 바니쉬나 수용성 페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물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콘크리트와 같은 알칼리성 재료는 유성 페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왜?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 약하니까요. 모르타르, 콘크리트, 해반지 이런 것들. 고온 적용 시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 사용할 수 없고 열에 약하니까. 이제 그 아래 도장 공사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별표를 좀 하세요. 별표. 도장 공사 시 주의사항 여기다 별표를 좀 하자.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볼 겁니다. 1번서부터 확인을 하자고요.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고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 온도가 5도씨 미만이거나 상대 습도가 85% 초과할 때 눈비가 올 때 안개가 끼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당연한 거죠. 치사기 숫자가 등장해 5도씨 기온이 5도씨 미만이거나 상대 습도 85% 초과할 때 이때는 작업하지 않는다는 거 숫자를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료의 배합 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 비율은 질량비로 표시한다. 이 질량비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시험 문제는 뭐 용적비로 표시한다 해서 답이 되죠. 용적이라는 게 뭐야?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죠? 질량이라는 건 뭐야? 물질의 양, 무게다 이거지. 무게.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몇 번 지문을 볼 거냐면요. 6번 지문이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스프레이 공기압은 0.1에서 0.4 뉴턴 포 제곱미터를 표준한다. 보기에 등장하는 문장들이고 이제 7번이요. 여기 중요한 지문이죠. 칠한 면은 통풍 건조시키지 말고 도장 후 서서히 건조한다. 이 지문을 꼭 알아야 되는데 서서히라는 거 앞에 왜 통풍 건조를 하지 않느냐. 여기 좀 볼래요? 페인트 칠하는데 창문 열어서 통풍하면 바람에 먼지가 와서 페인트에 다 묻어버리고 꽝이잖아. 이해하시죠? 그리고 서서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아래 8번 지문 보기만 할까요?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 지문을 볼 거냐면 10번 지문 보려고 합니다.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이 각 도막층별로 색깔이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 도장 도막인 걸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볼래요? 거기에는 하도, 중도, 상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미장지를 할 때 초벌, 재벌, 정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하도가 초벌이라는 거야. 중도가 재벌인 거고 정벌이 곧 상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설명하면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 10개 설명하면 5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시설계로는 원하는 점수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분명히. 혹시나 처음 와서 당황하는 사람들은 고민할까 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도막 각 층별로 색깔을 댈 수 있는 달리한다는 얘기 있죠. 여기 좀 볼래요? 여러분 책엔 거기는 안 나왔지만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한다는 얘기야. 미장재료에서는 우리가 초벌, 재벌,
정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페인트에서는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색깔이 맨 처음에 바른 거, 두 번째 바른 거 색깔이 똑같아 버린 내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차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발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또 여러분 교재는 안 나왔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밤에는 색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밤에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단 예외가 항상 있잖아. 공정이 급박해.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대낮처럼 환하게 불 켜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색깔 구분이 될 거 아니야. 될 수 있는 야간 작업은 하지 말라 이런 뜻이니까. 그 이유는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6번에 도장공사 시 균열 원인 얘기가 나옵니다.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건조제를 과다 사용했을 때, 아까 유성 페인트는 건조가 느리다 이런 얘기 했어요. 건조제를 넣으면 되는데 너무나 많이 넣어버리면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들은 중요한 건 1번하고 2번 지문을 잘 봐두세요.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라든가 건조제를 과다 사용했을 때 균열의 원인이 된다. 보통 답이 되면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답이 됩니다. 이제 그 아래 도장 면적 비율표라는 게 있는데 옆 페이지 가보면요. 그 도표에서 목재면에 보면 목재면의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플러시 문이라는 게 있나요? 그 플러시 문에서 그 오른쪽에 보면 안목 면적 곱하기 2.7에서 3.0 이게 우리 적산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건축 기사는 아주 수십 년 됐는데 아주 오래 옛날에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한 번지 똑같이 냈다. 또 나올 확률은 없다. 다만 그 플러시 문이 안목 치수 곱하기 2.7에서 3 정도 3배 정도 해준다는 거야.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침실문에 양쪽에 합판이 막 붙어 있죠. 그게 플러시 문이거든요. 이미 다 먼저 시간에 배웠고 이제 요거 하나 정도 받으면 되고 그 아래 네모 박스에 보면 심화학습에서 보면 녹막이 칠이 나옵니다. 녹막이 페인트, 녹이 나지 말라고 페인트 바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광명단이요. 철제의 녹막이 들어야 보일드를 섞은 거다는데 철제 녹막이 페인트가 광명단이라는 거야. 두 번째 보면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녹막이 페인트고 여기 좀 볼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알루미늄은 은백색이었어요. 이 알루미늄은 알카리성에 약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닿으면 썩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알루미늄은 썩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칼라 알루미늄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밤색 계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징크로메이트라는 걸 발라갖고 콘크리트에 닿아도 썩질 않는다는 거야. 원래 알루미늄은 알카리성이 약한데. 그래서 거기에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녹막이 페인트로 쓰인다는 거야. 3번의 크레오소트는 목재용인데 나무가 썩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전보산 때 보면 약간 그 갈색빛 나는 거 그거 발라놓고 또는 기찻길 레일을 떠올리면 명확히 될까? 기찻길 레일의 밑에 보면 침목 나무 있었잖아요. 거기 칠해져 있는 게 크레오소트라는 걸 칠해놓은 거야. 썩으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썩지 말라고. 나무는 크레오소트라는 걸 써요. 이제 그 아래 적산 및 견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 적산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량 산출이라고 그래요. 이 적자가 쌓을 적자야. 쌓을입니다. 예를 들어 벽돌 만장, 유리창 몇 장, 뭐 문장 몇 장 이런 식으로 수량 산출하는 걸 우리가 적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 견적이라는 것은 크게 계산 견적이 있고, 요 얘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쓸게요. 이 견적은 수량 산출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우리가 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사는 몇 개 벽돌이 몇 장 들어가는지, 시멘트가 몇 포 들어가고, 뭐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게 적산인 거고, 견적은 그 수량 산출에다가 단가를 곱한 게 견적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리소장님 되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아파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장기 수선 계획도 하잖아요, 그죠? 페인트도 5년에 한번 칠해야 되고 했을 때 견적 받잖아요, 그죠? 보통 3군데는 견적 받잖아요. 한 곳만 해놓으면 수의 계약이라서 난리치죠. 좋은 게 아니고 3군데 받아서 제일 싼 데 제끼고 제일 비싼 데 제끼고 보통 중간 걸 합니다. 왜 싼 거 제끼는 목적은 그거예요. 나중에 하자 생겼을 때 굳어나서 없어져 버리면 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견적의 개념을 알았을 거고, 이제 요거요. 요 견적에 보면 계산 견적이 있고 명세 견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계산 견적은 내가 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흐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뒤져봐야 정신만 산란해. 정리도 안 되고. 계산 견적은 계력적이라는 건 대충 하는 거야. 명세 견적은 상세하게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계산 견적, 계략적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4층 건물을 졌는데 예를 들어 40억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원래는 상세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요번 건물 보니까 5층짜리야. 저번에 40억 들었으니까 5층이면 50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한 개 층이 높아질 때마다 공사가 더 어려움이 따라요. 하다못해 겉에 비계를 설치해도 높이도 더 세워야 되고. 그러면 요번에는 저번에 4층이 40억 있으니까 5층이면 53억 정도 하면 되겠네. 대충 해서 일단 넣는 거야. 계략적으로. 그런 게 계산 견적이다.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시험에 많이 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고, 이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적산과 견적이라고 나오고 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같이 보기만 할까. 나중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처음이니까 이 과정이 한번 끝나고 나면 또 2개월 전 한 번 더 나갈 거야. 또 중요한 것들만 다시 선별해서 또 나갈 건데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이제 적산의 정의요. 적산이란 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자재, 농우비 등의 공사량을 설계도서에 의해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다. 곧 물량을 산출한다는 게 수량을 산출한다는 거. 몇 개. 그 다음에 견적은 산출된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다. 견적이라는 건 수량 산출,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게 견적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셈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및 기계력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공사에 기준되는 것은 표준 품셈을 따른다. 그런가 보다. 다음 페이지요. 견적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산 견적이요. 과거 공사 유사한 건축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공사비의 평균 가격 또는 공사비 구성비율에 따라 계략적인 공사비를 산출. 여기다 밑줄 그려요. 계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언더라인을. 그 다음에 이제 명세 견적이요. 완성된 설계도서를 근거로 각 공사별, 공정별로 상세하게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상세하게 공사비를 산출, 여기다 밑줄을 그으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 나머지 그냥 봅니다.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 그 아래 가로 3번에 보면
공사비 구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공사비 구성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맨 오른쪽을 보시면요. 맨 오른쪽에 보면 네모 박스 맨 오른쪽에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직접 공사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 공사비. 시험 문제에 이거 네 개 넣어놓고 엉뚱한 다음에 직접 공사비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 왼쪽에 보면 직접 공사비, 위에 보면 간접 공사비라는 게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공사 원가가 된다는 거고요. 공사 원가에서 위에 보면 일반 관리비라는 게 있나요? 이 일반 관리비는 뭐냐면요. 본사, 예를 들어 H건설이다 이거야. 본사 직원들이 현장을 지원해 주잖아요. 본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잖아. 나중에 보험료도 내줘야 되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일반 관리비와 공사원가를 합치면 왼쪽에 총원가라고 나오나요? 총원가면 본전이잖아.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윤이 생겨야 되잖아요. 원래 이윤은 보통 10에서 20%로 잡아줘야 원래 정상적인 건. 근데 막상 보면 50%씩 하죠. 그래서 뭐예요? 하도급 주죠. 맞아요? 하도급에서 또 제하도급 주죠.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하도급까지만 인정을 해요. 제하도급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하도급 받았어.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벽돌 예를 들어 300원짜리 써야 되는데 100원짜리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하도급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커미션만 받고 빠지는 거죠. 입찰 따다가 얼마 받고 넘기고 이런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자, 이제 그 아래 공사비 항목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재료비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 뭐 직접, 간접, 외주비, 경비 쫙 나와 있는데 옆 페이지 가보면 또 일반 관리비도 나와 있고요. 여유될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는 하세요. 여유될 때.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가로 6번에 수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량. 정미량, 소유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요. 수량에 보면 정미량, 소요량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예를 든다면 자, 안 넘겨도 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벽돌의 양을 구한다. 벽돌의 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건물 짓는데 벽돌이 10,000장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양이 정미량이 10,000장이다 이거지. 이게 이 정미량이 곧 실제 수량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거는 소요량이라는 것은 요 정미량에다가 곧 정미량이 실제 수량이죠. 여기다가 활증률이라는 걸 하는데 활증률 이게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벽돌 10,000장을 가져오는데 정성껏 잘 내려놓는 게 아니라 트럭을 갖다 부어버리죠. 깨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영국 치사키, 화랑 치사키 하면 2호토막, 7호토막 반절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벽돌량이 실제 수량만 가져오면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활증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든다면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 시멘트 블록은 4%, 단열재는 10%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그거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대로 두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이제 어디 먼저 보냐면 일단 그 가기 전에 그 도표 먼저 체크하자고. 285페이지 맨 아래 보면 활증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활증률? 거기 보면 1%에서 유리 체크 좀 할래요? 유리. 1%에서 유리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에 가서 이형철근.
그 다음에 타일, 붉은 벽돌, 내화 벽돌, 그 다음에 5%에 보면 원형 철근, 그 다음에 합판 수장용,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 그 다음에 10%의 단열재, 요 정도는 좀 체크하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놓고 286페이지 넘겨놓고 여기 좀 보세요. 이대로 두면 모르니까 여기다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었어요. 조족주에서 할 때 뭘 했냐면 요 벽의 두께가 예를 들어 90mm다. 90mm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0.5B 쌓기 이렇게 부르죠. 맞나요? 되는 거죠? 그러면 190 그러면 1.0B 쌓기 이렇게 하죠. 조족제에 다 나와 있어야 했던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290 그러면 1.5B 쌓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390 그러면 2.0B 쌓기 이렇게 했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뒤에는 다 90이다. 앞은 100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1제곱미터당 이 소리는 여기 예를 들어 요거 1m, 요거 1m. 이게 1제곱미터라 그랬죠. 90mm 쌓으면 0.5mm 쌓기라고 하는데 1제곱미터당 여기 들어가는 벽돌의 장수가 75장 들어간다 이거야. 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매라는 소리도 써요. 그럼 1.0B면 149장이 들어가요. 요 1.5B 요 두 개 더하면 돼요. 224장.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요 두 개 더하면 1.5이 나오니까 굳이 이걸 애울 필요 없다. 요 두 가지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가 예를 들어 여기가 3m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3m고 여기는 5m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게 시멘트 벽돌이라고 하자고요. 시멘트 벽돌이고요. 그 활증률이 5%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이랬을 때 벽돌의 정미량을 구하시오라고 해보자고. 정미량.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좀 볼래요? 일단 요게 정미량 더하기 활증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계산할 때는 좀 이따 다르게 곱하기로 할 겁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하고. 일단 여기 3m, 5m면 3, 5, 15, 메타니까 제곱메타죠. 맞아요? 그리고 이 벽돌 쌓기는 예를 들어 1.0B 쌓기라고 해보자. 그럼 1.0B 쌓기는 곱하기 얼마입니까? 149죠. 1.0B. 맞아요? 149장. 요거 계산기 두들겨 볼래요? 핸드폰을 빨리 돌려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소수점까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15 곱하기 149. 2235 딱 떨어집니까? 네, 좋아요. 여기 좀 볼래요?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정미량을 구하시오. 그럼 2235장이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2235.7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235.7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어떻게 반올림 시켜야 되죠. 2236장을 주문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건축기사는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어쨌든 이런 게 정미량인데 이번에 만약에 소요량을 구해라. 그렇다면 여기 이미 정미량 찾았죠. 2235장 아직 여기 봐야 돼. 플러스 할증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 활중률이 이게 몇 프로예요? 5%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원래 하려면 2235 곱하기 어떻게 해요? 0.5%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곱하고 이거랑 또 더해야 되잖아. 그럼 이름 불편하다는 거지. 일단 요거 계산기 누르기에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간단히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2235 곱하기 요거 똑같잖아. 1.05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나 결과값은 똑같다 이런 얘기야. 결과값은. 의미는 이거죠. 이거 계산하려면 이거 곱하고 이거랑 또 더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 나오는지 한번 두들겨 볼래 이거요? 2342.6점이요? 6.75. 이러면 주문시킬 때 어떻게 주문하라 그랬다고요? 2347장을 주문해야 된다 이거야. 답도 2347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점 몇 장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우리 적산 우리 시험법이 들어왔을 때 건축기사는 지겹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올 거다 정말 적중했던 거고 앞으로도 그래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계속 수십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산에선. 아, 정미량과 소량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았어요. 이제 다시 이제 그 286페이지 수량 계산식 일반 기준이 있는데 한 5분만 하면 돼.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설비 파트로 가면 돼요. 특별히 적용이 없으니까 이제 286페이지 보면요. 동그라미 2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 4, 5, 2 해라. 5보다 크면 반올림 하라 이런 얘기죠. 5보다 작으면 빼버리고, 그죠? 4, 4, 5, 2라는 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7번이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것의 최적과 면적은 구조물이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량에서 빼지 않는다는 거. 기역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 머리. 일단 기역 체크. 니은의 볼트의 구멍 체크. 비읍의 강 구조물의 200구멍 체크. 그리고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골 구조 배울 때 여기다 볼트나 리벳을 칠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모재, 원래 철판을 모재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멍이 뚫리면 결손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수량 산출할 때 이걸 뺀 거를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다 있는 걸로 한다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 공제하지 않는 게 바로 기역의 구조의 말뚝 머리도 볼트 구멍도 그 다음 비입의 리벳 구멍도 이런 얘기인 거야. 요것만 눈여겨보면 되고, 이제 옆 페이지 보면 위험 증가율이라는 게 나오고 고소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최근에 그 층수가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20m 넘을 때 활중률이 얼마나냐 50% 이 내용이 시험에 등장을 했어. 건축기사도 잘 안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맨 아래 동그라미 2번에 건물 층수비 활중률이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20층이 몇 프로로 돼 있으면 5%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7%에 갖고 답이 된 적이 있었어. 최근 문제. 그래서 요거 여유될 때 나중에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그 시멘트 저장 창고라는 게 나오나요? 방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우리 시멘트 창고에 대해서 얘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 시멘트 창고는 지면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야 된다. 왜 30cm 떨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습기가 올라오면 어떤데? 이 시멘트가 사용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시멘트가 어설프게 굳어버린 거. 그걸 우리가 시멘트 풍화라고 하는 거. 시멘트 풍화.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은 화학 반응에서 단단히 굳는데 이거는 물도 안 넣었다. 그 이유는 이 공기 중에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어설프게 굳어버린 걸 우리가 시멘트 풍화라고 된다는 거야. 이 시멘트 풍화가 되면 강도가 3분의 1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또 이 주변에 배수도랑을 이렇게 뚫어둡니다. 왜 배수도랑을 뚫어둡니까? 그럼 이 시멘트 창고에 빗물이 가까이 오면서 습해지죠. 그럼 시멘트 풍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도랑을 뚫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갖다가 2개를 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입구고 나가는 출구인데 출입문이 하나만 있으면 갖다가 시멘트를 계속 쌓을 때 이렇게 쌓는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쌓고 계속 쌓을 겁니다. 그럼 이 출입문 여기 없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 계속 쌓으면 앞에 것만 끌어다 쓰다 보면 뒤에 거는 보통 3개월 지나면 시멘트 풍화가 잘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해서 또 쓰고 합니다. 어쨌든 출입구는 2개 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 선입, 선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먼저 이런 거부터 먼저 뽑아 쓰잖아요. 그죠? 그처럼 출입문이 2개 있다. 그 다음에 이 시멘트 포대수는 여기가 이 쌓는 포대수가 이게 최대가 13포입니다. 더 쌓을 수 없으니까 쌓을 수는 있지만 눌러주면 시멘트 풍화가 더 잘 돼서 최대가 13포다 이거지. 뭐 아무 소리가 없으면 13포로 계산하는 거야. 뭐 10포라 그러면 10포로 계산하는 거고.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열리지 않는 창을 둡니다. 아니 열리지 않는 창을 고정창, 붙박이창 이렇게 하는데 왜 둡니까? 열리지도 않는데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실내 들어오면 실내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게 시멘트 창고에 관한 거고 이제 지금 얘기는 시멘트 창고 면적에 관한 겁니다. 면적. 이 시멘트 창고 면적을 보통 우리가 A로 표현하는데 원래 공식이 0.4 곱하기 스몰 n분의 n 이렇게 돼요. 이게 원래 공식이에요. 여기는 요 여름층이 요 0.4가 뒤에가 있을까 아마. 맞나요?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이거 곱하기니까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전공서적에는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대학 교재에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요 n이 쌓기 포대수야. 쌓기 포대수. 조금 전에 쌓기 포대수가 몇 포라 그랬어요? 13포라 그랬죠. 만약 10포라 주면 10포라는 거, 안 주면 13포라 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시멘트 포대수를 얘기하는 거야. 시멘트 포대수. 이제 여기 좀 볼래요? 예를 들어 600포다 이거야. 이게 600포를 갖다 보관하고 싶어 창고로. 그러면 600포 곱하기 0.4 나누기 13 하면 면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600포 이하면 그냥 그 포대. 예를 들어 600포 이하다 그러면 500포다. 그럼 그대로 500포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600포는 넘어. 1800포는 안 돼. 그럼 600포로 계산해줘야. 또 1800포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 2400포다. 그럼 3분의 1로 해주고 뭐 이런 규정이 있어.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필요 없고 일단 시멘트 창고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제 그 아래 조적공사의 벽돌 두께와 쌓기 기준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0.5빌 때 1제곱미터 몇 장 75장 여기 얘기했던 거 지웠네.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1.0B는 149장이고 그죠? 그 오른쪽에 모르타르 천장당 모르타르 양이
0.5B면 0.25 세제곱미터, 1.0B는 0.33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요 두 가지만 0.5B하고 1.0B만 체크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유될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면 된다.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건축 설비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자고요.